박민준 이병은 현재 격리 상태입니다. 격리? 보호자인 저도 모르게? 부대 보안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보안이라니! 통신병이 무슨 보안을!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조용한 밤 잠들기 전 침실에서인가요? 아니면 한적한 산책길에서 이어폰을 끼고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다면 그 불안과 절망감이 어떨지 말입니다. 잠시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꼭 한 번만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환이 부대를 나서며 뒤돌아본 7사단의 높은 담장이 마치 거대한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다. 회색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그 담장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지만 오늘은 그 하늘조차 무겁고 음울해 보였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이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평소라면 경쾌하게 걸었을 아스팔트 위에서 구두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소리마저 오늘은 쓸쓸하게 들렸다. 검은색 그랜저 안에서 박정환은 떨리는 손으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원님, 면회는 잘 마치셨습니까? 평소처럼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박정환이 할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면회를 못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핸드폰 너머로 최 비서의 당황스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민준이가 면회 제한 상태래. 부대 내부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 비서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면회를 못했다는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박정환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을. 7사단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나? 윤대령이 부사단장으로 계십니다. 의원님이 행정안전위원장 시절에 몇 번 만나뵌 분이죠.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함께 일했던 윤대령에게 조심스럽게 알아봐. 너무 공식적이지 않게. 그냥 안부차 연락한다는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혹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정환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33년 정치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 있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평소라면 차창 밖 풍경을 즐겼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 붉게 타오르는 단풍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박정환의 시선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다. 민준은 컴퓨터공학과 1학년을 마치고 지원 입대했다. 원래는 2학년까지 마치고 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할아버지, 빨리 다녀와서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싶어요. 요즘 IT 분야가 너무 빨리 변해서 늦으면 뒤처질 것 같아요. 그때 민준이 한 말이었다.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키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커져서 어깨동무를 할 때면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모습. 통신병으로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안심했었다. 전투부대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컴퓨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보직이라며 기뻐했었는데 30분쯤 지났을 때 최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간 낮았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의원님, 윤대령님과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던가.
조금 이상하셨습니다. 박정환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떻게? 평소와 완전히 다르셨어요.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네, 그리고 지금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박정환의 직감이 날카로워졌다. 윤대령은 평소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이었다. 군인 특유의 고든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말을 돌린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의원님? 최 비서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다. 알겠어, 계속 지켜봐. 전화를 끊은 후 박정환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과거를 되짚어봤다. 윤대령과 처음 만난 것은 자신이 행정안전위원장을 할 때였다. 정보통신 보안 관련 업무로 몇 번 만났는데 매우 원칙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었다. 그런 그가 말을 돌린다는 것은 그날 저녁 박정환의 서초동 자택.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평소보다 더 공허함이 느껴졌다. 식탁도 유난히 넓어 보였다. 평소라면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항상 하던 말이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때도 주말이면 꼬박꼬박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했다. 그때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들려주곤 했다. 민주는 5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박정환의 외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였다. 둘 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박정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때 5살 민준이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저 어른들의 슬픈 표정을 보며 불안해하던 그 작은 아이.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그때 민준이 물었던 말이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정치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며느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손자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민준이 있었기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작은 아이를 키우면서 박정환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정치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은 왜 벌을 안 받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민준이 물었던 말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자신도 괴롭힘을 당했던 날이었다. 그때도 민준은 지금과 똑같은 선택을 했었다. 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 민준아, 나쁜 사람들도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해. 그때 박정환이 해준 말이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그것이 진짜 용기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손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민준이 입대한 지 정확히 3개월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편지 3통을 받았고 전화 통화도 4번 했었다. 모두 별일 없다는 내용이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동기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간부들도 괜찮아요. 통신 장비 다루는 일이라
제 전공과도 맞고요. 가장 최근 통화에서 민준이 한 말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을까? 생각해보니 지난 3주 동안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뭔가 예감이 들었다. 여보세요? 의원님이십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절박함이 느껴졌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7사단에서 민준이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박정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민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났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화성 시내 커피숍에서 잠깐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원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다. 민준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박정환은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위험한 상황이라니? 시간이 많지 않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그날 밤 박정환은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다. 33년 정치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새벽 2시, 3시.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불길하게 들렸다. 민준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5살 때 할아버지 집에 온 첫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현관에 서 있던 그 모습.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의젓하게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모습. 그때부터 박정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로 바쁜 와중에도 손자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썼다. 밤늦게 국회에서 돌아와도 민준이 깨어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오는 것을 보며 위축될까봐 더욱 신경 썼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중학생이 되어서 민준이 물었던 말이었다. 그때 박정환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준아, 너는 할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다. 손자가 있기에 정치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더욱 커졌다. 그런데 지금 그 소중한 손자가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니.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다. 꿈속에서도 민준이 나타났다. 어린 모습의 민준이 할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꿈이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박정환의 베개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70세의 나이가 실감났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국회로 출근하는 길에도 계속 민준 생각이었다. 차창밖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33년 전 자신이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의 초심은 무엇이었을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박정안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동료 의원들의 발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전화통화와 오늘 저녁 만날 사람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정한이 형, 안색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어? 옆자리에 앉은 동료 의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도현 의원이었다. 이선 의원으로 박정안보다 15살 정도 어렸지만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다. 아니야, 별일 없어. 혹시 손자 군대 적응 문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박정안의 귀가 번뜩 열렸다. 누가 그러던가. 국방위 장철수 의원이 그러더라고. 7사단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통신병이라 안전한 보직이고 상급자들한테도 인정받고 있다고. 박정안의 눈빛이 변했다. 장철수 의원이 7사단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모범적 복무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면회도 못하게 하면서 모범적 복무라고?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뭔가 조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박정안은 즉시 최 비서를 불렀다. 국방위 장철수 의원이 7사단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조사할까요? 우리 쪽 동향도 파악해봐. 최근에 우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최 비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최 비서가 나간 후 박정안은 창밖을 바라봤다. 국회 마당에 심어진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10월의 늦은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박정안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33년 정치 인생에서 터득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녁 7시 화성 시내의 조용한 커피숍 카페루나. 박정안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이런 은밀한 만남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리고 정말로 민준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일까? 7시 10분쯤 되어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체격이 탄탄해 보였다.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가 느껴졌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의원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정성민입니다. 민준이와 같은 동기예요. 박정안은 정성민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얼굴 곳곳에 작은 상처들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성민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의원님, 민준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어요.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정성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군수품 횡령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중희님과 몇몇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박정안의 표정이 굳어졌다. 군수품 횡령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밤에 몰래 군수품을 빼돌려요. 통신 장비, 전자부품들, 값 나가는 것들을 트럭에 싣고 부대 밖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그것들을 민간 업체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민준이가 그 현장을 목격한 겁니까? 네. 민준이가 야간 근무 중에 우연히 봤어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장비 이송인 줄 알았는데 정성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상사라는 부사관이 여군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고 있어요. 민준이가 그것도 목격했거든요. 박정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잔이 흔들렸다. 계속 말해보세요. 이상사는 정말 악질이에요. 여군들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접근해요. 그리고 항의하면 징계 운운하며 협박하고 몇몇 여군은 이미 부대를 떠났어요. 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가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상사가 김하사를 창고에서 그걸 보고 민준이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준이가 이상사에게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상사가 민준이를 협박했어요. 군수품 횡령건을 신고하겠다고. 박정환은 드디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손자가 부대 내 비리와 성추행을 동시에 목격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격리시킨 것이었다. 협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민준이가 군수품 횡령에 가담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준이는 중범죄자가 되는 거죠. 정성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리고 김중희도 개입했어요. 민준이를 완전히 입막음하기 위해서 외부 접촉을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민준이가 계속 반항하면 사고로 위장해서라도 제거하겠다고 했어요. 박정환의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제거라니, 자신의 손자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인가? 당신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연락한 겁니까? 정성민의 눈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아는 청년이었다. 민준이가 저희를 보호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민준이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보고 참지 못한 거죠. 다른 피해자들, 여군들이요. 그리고 이상사한테 괴롭힘 당하는 다른 병사들도 있어요. 민준이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박정환은 민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도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자신도 괴롭힘을 당했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다.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준이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상사가 민준이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중희는 민준이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려 하고 있어요. 다른 부대로? 네. 아마 더 외진 곳으로 보내서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럼 의원님도 찾기 어려워지고 커피숍을 나서는 박정환의 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33년 정치 인생에서 터득한 모든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손자를 구해내겠다는 결심이 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환은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정치가 과연 옳았을까? 타협과 거래를 통해 현실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자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이번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볼 것이다. 그날 밤 박정환의 서재.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지나갔다.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품에 안긴 5살 민준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던 모습.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일까? 정치적 성취? 사회적 명성? 아니다. 바로 이 아이였다. 자신의 혈육이자 미래였던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저 군대 가서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입대 전날 밤 민준이 물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박정아는 뿌듯했다. 손자가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것이 민준아, 할아버지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때 박정환이 해준 대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은 할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부당한 일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택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윤대령이었다. 의원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윤대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다.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박정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 의원님,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윤대령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의원님께서 최근에 누군가와 만나셨나요? 7사단 관련해서. 박정아는 잠시 놀랐다. 벌써 정성민과의 만남이 알려진 것일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의원님도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은 후 박정아는 더욱 심각함을 느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부대 내 비리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용산역 근처의 조용한 찻집 다방 추억. 윤대령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움츠러들어 보였다. 주변을 계속 살피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대령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7사단에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연루되어 있어요. 박정환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떤 사건들인가요? 첫째는 군수품 횡령 사건입니다. 김중희를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체계적으로 군수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둘째는 이상사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윤대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민준 이병이 2사건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은폐되고 있는 겁니까? 윤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김중희는 단순한 소대장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중희는 국방위 장철수 의원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상사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지만 매번 무마되어 왔어요. 누구의 비호로?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박정환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윤대령의 말이었다. 며칠 전 갑자기 사단장에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박민준 이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였어요. 누구 지시입니까?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곳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윤대령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근 여당 내에서 박정환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특히 그가 행정안전위원장 시절에 추진했던 경찰개혁이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다는 것. 의원님의 손자를 이용해서
의원님을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아마도 의원님이 조용히 물러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정환의 혈관에 차가운 분노가 흘렸다. 누군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손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의원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일이 의원님을 겨냥한 것이라면 앞으로 더 큰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찻집을 나선 후 박정환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33년 정치 인생에서 이런 식의 음모를 경험해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족을 끌어들인 것은 처음이었다. 누군가 선을 넘었다. 한강을 바라보며 박정환은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옳은 정치를 해왔을까? 33년 동안 수많은 타협과 거래를 해왔다. 때로는 원칙을 굽히기도 했다. 그것이 현실 정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번에는 타협할 수 없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걸린 문제다. 그날 오후 박정환은 최비서를 불렀다. 7사단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어떤 정보 말씀이십니까? 김중희와 이상사라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장철수 의원과의 연관성도 파악해봐. 그리고 최근 우리와 관련된 정치적 동향도 자세히 조사해. 최 비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박정환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단을 내렸다. 언론 쪽 인맥도 활용해보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건 민준이야. 그리고 이런 부조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 2024년 10월 20일 새벽 6시. 박정환은 최 비서와 함께 서울을 떠나 화성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사이의 전쟁이었다.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 2명이 함께했다. SBS의 이 기자와 한겨레의 김 기자였다. 둘 다 군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의원님,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거군요. 이 기자가 말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지만 이번만큼은 느낌이 달랐다. 큰 결심이라기보다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박정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박정환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의원님, 혹시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김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할 일이 뭐 있겠어요? 33년 동안 정치를 해온 이유가 바로 이런 부조리와 싸우기 위해서였는데. 박정환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리고 지금 위험한 건 저가 아니라 제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어떻게 해요? 오전 9시 7사단 정문 앞. 박정환 일행이 도착하자 부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경비병들이 당황하며 내부에 연락을 취했다. 무전기에서 튀어나오는 긴급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국회의원이 기자들과 함께 왔다.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면 되겠습니까? 사단장님께 즉시 보고드려야겠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사단장이 직접 나왔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명백히 긴장하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원님, 갑자기 어떻게?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제 손자 박민준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박정환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33년 정치인의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기자분들은 사단장이 기자들을 힐끗거리며 말을 흐렸다. 지금까지 제 손자가 면회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언론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사단장님, 혹시 부대 내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국회의원의 손자가 면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장병이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면회가 금지된 겁니까? 김 기자가 추궁했다. 30년 기자 생활의 노하우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건 부대 내부 사정으로. 부대 내부 사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박정환이 끼어들었다. 33년 정치인의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사단장님, 저는 오늘 여기에 국회의원 박정환이 아니라 손자 박민준의 할아버지로 왔습니다. 제 손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단장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할 매뉴얼이 없었던 것이다. 잠시 고민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단장이 들어간 후 10분이 지났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정환은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안에 민준이 있다. 5일 만에 볼 수 있을까? 기자들은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기록되고 있었다. 나중에 뉴스에 나갈 것을 생각하니 긴장되면서도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드디어 사단장이 나왔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면회는 허용하되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과정에서 부대 기밀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단장님, 박정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손자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면회실로 향하는 길에 박정환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5일 만에 보는 손자가 어떤 모습일까? 정성민의 말처럼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다. 회색 콘크리트 벽, 차가운 형광등, 그리고 가운데 놓인 플라스틱 의자들. 이런 곳에서 가족을 만나야 한다니. 면회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을 때 박정환은 충격을 받았다. 5일 전 첫 면회 시도 때보다도 더 야위어 보였다. 얼굴이 상당히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뭔가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다.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5일 만에 듣는 손자의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뭔가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많이 힘들었지? 박정환도 목이 메었다. 하지만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민준아, 할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민준은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격려와 기자들의 존재가 용기를 주었던 것 같다.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무엇을? 김중희님과 몇몇 간부들이 밤에 몰래 군수품을 빼돌리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장비 이송인 줄 알았는데 이 기자가 메모를 하며 질문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이상사님이 여군들을 괴롭히는 것도 봤어요. 그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박정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자가 당한 일을 구체적으로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김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하사라는 여군이 이상사님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창고에서. 그걸 보고 제가 끼어들었죠. 어떻게 끼어들었다는 건지. 이상사님한테 그만하라고 했어요. 너무 심하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랬더니 이상사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제가 군수품 횡령에 가담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중범죄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김중희 님도 개입했어요. 저를 완전히 입막음하기 위해서 외부 접촉을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만약 제가 계속 반항하면 사고로 위장해서라도 제거하겠다고 했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정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다른 피해자들은 없나요? 이 기자가 질문했다. 김하사 외에도 몇 명 더 있어요. 그리고 이상사님한테 괴롭힘 당하는 남자 병사들도 있고요. 정성민이도 그 중 하나예요. 20분의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박정환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 할아버지가 꼭 해결해 줄게. 할아버지, 제가 너무 큰일을 낸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박정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옳은 일을 위해 싸웠으니까. 면회를 마치고 부대를 나선 박정환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저는 오늘 여기에 국회의원 박정환이 아니라 손자 박민준의 할아버지로서 섰습니다. 박정환의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33년 정치인의 노련함과 동시에 한 사람의 할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사단에서 군수품 횡령과 성추행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범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제 손자를 입막음하기 위해 외부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혹시 정치적 압력이 있었나요? 국방위 장철수 의원의 조카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제가 33년 동안 정치를 해온 이유가 바로 이런 부조리와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두려워한다면 그동안 제가 해온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정치적 타격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제 손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 복무자들의 인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정환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이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국회의원 손자 군대 비리 폭로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그리고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제보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환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이었다. 며칠 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박정환은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박정환은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7사단의 군수품 횡령 증거와 성추행 사건의 정황들, 그리고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증거들. 장관님, 이것이 우리 군대의 현실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황했다. 즉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장관님, 단순히 처벌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김중희와 이상사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관련 간부들도 징계를 받았다. 4245분 마무리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2025년 1월 박정환은 국회에서 군 내부 신고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민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만든 법안이었다. 군 복무자들이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안은 여야를 초월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를 통과했다. 많은 의원들이 박정환의 진정성과 용기에 감동받았던 것이다. 이런 법안이야말로 진정한 초당적 협력의 결과입니다.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 후 한 말이었다. 그해 12월 민준이가 전역했다. 전역식에 참석한 박정환은 감개무량했다. 손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사람의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한 모습이 대견했다. 전역식에서 민준은 동기들의 박수를 받으며 특별상을 받았다. 부당한 일에 맞서 용기를 보인 모범 병사라는 이유였다. 할아버지, 군대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위해 싸우시는지 이제 정말로 알겠어요. 전역 후 민준은 대학교에 복학했다. 그리고 군 인권보호 관련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옳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민준아, 내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해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고생들이 모두 보상받는 따뜻함이 있었다. 1년 후 박정환은 오선에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해준 결과였다. 선거 기간 중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는 바로 손자를 위해 싸운 그 용기에 관한 것이었다. 당선 소감에서 박정환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할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의로운 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정환은 계속 싸우고 있다. 군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조리에 맞서서. 그 곁에는 항상 민준이 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오늘도 박정환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퇴근길에는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눈다. 평범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일상이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부조리를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의 경험 중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나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부조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박정환과 민준처럼 용기를 내어 정의로운 일을 선택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옳은 일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선 경험들, 진실을 위해 용기를 냈던 순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과 맞서 싸웠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